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주부로 살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 언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나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도 드는데, 또 한 가지 1년의 명절을 2번 지내다 보면 1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해가 되고 설 명절이 오면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명절에 그 사단을 만들어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을 기억하게 만드는지 그들을 생각하면 참 가지가지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여기서 그들이란 저의 예전 형님들이세요. 남편의 집은 딸은 없고 아들만 셋인 집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세 아들 중 그나마 가장 딸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아프신 엄마 병간호도 제일 많이 하고 엄마와 이야기도 제일 많이 했던 아들이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몸이 좋지 않으셨던 저희 시어머님은 남편이 고3 수험을 앞둔 겨울날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영향으로 남편은 재수까지 하게 되었다는데, 그 뒤 남자만 넷이 살아 그런지 집안은 고요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아주버님은 동업을 하며 사업을 하셨고, 남편은 안정적인 게 제일이라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대기업에 어렵게 입사를 했고, 여자가 없는 집에 두 아주버님은 하루라도 빨리 자기 가정을 꾸리고 싶어 차례차례 미래의 저와 앙숙이 될 형님들과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만났어요. 아는 지인이 하도 부탁을 해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한참을 이야기 나누는 중 사실은 저희 둘이 소개팅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게 저도 남편도 원래 소개팅을 하기로 한 사람에게 바람을 맞은 거였어요. 순간 어이도 없고 황당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다 보니 서로 어설픈 위로를 나누다 저희가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는 그런 희한한 인연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짧다면 짧은 1년의 연애 끝에 임신을 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 둘 다 30이 넘은 나이라 그 시기가 당겨졌을 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 양가의 임신 사실과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가 뵈었죠. 다행히 양가에서는 임신이 흠될 것도 없다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몰라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 비하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아버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저와 저희 친정은 그 점이 무척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집을 와보니 이미 시댁에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두 형님이 계셨고, 당연히 저는 형님들과도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건 저만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없는 꿀에 토끼가 왕노릇을 하듯 큰형님이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형님들은 저에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셨거든요. 아니, 따돌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아, 막내 또래님은 어디서 저렇게 차이가 나도 한참 차이 나는 여자를 데려온 거야. 결혼은 현실인데. 가만 보면 우리 도련님은 아직도 생각하는 게 어린애야. 형님, 원래 우리 도련님이 사람만 좋잖아요. 형들은 보는 눈이라도 있는데 이건 뭐 동서지간이라도 급이 맞아야 끼워주든지 하지. 지금은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어디서 애 가진 걸로 시집을 와. 내가 정말 창피해서 어디에 말도 못해. 저는 제 길을 의심했어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이미 애까지 낳은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다니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임신한 몸이라 그 충격이 더 컸는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깜짝 놀라며 자기는 믿기지 않는다며 제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설마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아니지. 근데 지금까지 내가 봐온 형수들은 절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 자기가 이제 막 시집을 와서 형수들이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미 한 가족인데 시간이 지나면 풀리지 않을까? 내가 자기한테 무조건 형수들한테 잘하라는 말은 안 하잖아. 남편은 어쩐지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말보다는 자기 형수들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자존심이 상해 말을 하지 않기로 했고, 그 뒤 시댁에도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면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냈어요. 어차피 형님들도 반기지 않을 텐데 가지 않는 게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분명 제가 오는 것도 싫을 거면서 형님들은 제가 또 시댁에 남편만 보내는 건 못마땅한지 전화로 개념이 없다느니 예의를 모른다느니 하면서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는데, 와, 정말 뭘 어쩌자는 건지 그냥 형님들은 제가 편한 꼴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없을 때면 시댁에서 자기 형들한테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듯 했는데, 남편도 제가 시집와서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을 좀 했는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모이는 건데 자기가 힘들어도 앞으로는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아버지도 은근 자기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괜히 나도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웠냐는 말부터 들으니까 좀 그래. 알잖아. 형님들이 자꾸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가기 싫은 거. 자기는 못 믿겠는지 모르지만 형님들이 날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에이, 자기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형수님들이 아무래도 손윗 사람이고 또 말씀을 돌려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자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형수들 뒤끝도 없고 둘 다 성격 좋아. 친해지면 분명 자기도 나중엔 엄청 좋아할걸.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로 개념이 없고 예의도 모른다며 친정에서 뭘 배워야 했냔 소리래? 아무튼 알았어. 대신 나도 가서 참고만 있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결혼 후 나름 6개월 정도는 시댁에 가지 않고 남편만 보내며 잘 처신한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뒤엔 싸우자고 덤비면 기꺼이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시댁에 가곤 했는데 어찌나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지 오랜만에 배가 많이 부른 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 막내 동서, 그 사이 배가 많이 나왔네? 도련님한테 들으니까 아들이라고? 자기는 좋겠다. 우리 다 딸만 낳았는데. 자기는 시집 오자마자 아들 낳고. 글쎄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하나요? 요즘은 오히려 딸 없으면 서럽다고 딸 갖고 싶다는 사람이 많던걸요. 그리고 형님들도 더 낳으시면 되죠. 동서, 지금 그게 40 넘은 형님한테 할 소리야? 애를 더 낳으라고? 왜요? 요즘은 산부인과에 40 넘은 산모들 많아요. 됐어. 우리가 첫째 낳고 이 몸매로 돌아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잘 들어. 여자가 애 낳고 퍼지잖아? 그럼 여자로선 끝이야. 동서도 애 낳고 노력 좀 해. 못 보던 사이 배만 나온 게 아니고 얼굴도 2배는 넓어진 것 같다. 저도 애 낳고 빼야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리고 제발 그런 후진 옷 좀 안 입으면 안 돼? 그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요즘 백화점에도 예쁘고 세련된 인부복도 많이 나오던데. 동서 그렇게 다니면 우리 도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우리 도련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누더기 같은 것 좀 제발 입지 마.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이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얼마나 참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명절 증후군처럼 몸이 아프곤 했는데 결국 아이도 3개월이나 일찍 출산하게 되었죠. 물론 제가 조산을 한 게 꼭 형님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임신한 후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편도 아닌 형님들이었고 제가 조산을 하게 된 날도 명절을 세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적어도 저는 형님들 때문에 조산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3개월 일찍 아이를 낳았어요. 잠깐이지만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저희 품에 안겼고 그 뒤로는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죠. 남편은 언제든지 힘들면 회사를 그만둬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처럼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놀면 두 형님들이 또 어떤 말들을 할지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형님들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무슨 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아주버님께 왕비 대접을 받고 사셨어요. 그러면서 평범한 집안의 저를 한참이나 수준 떨어지는 존재로 여기는데 제가 아이 핑계로 직장까지 그만두면 남편 덕이나 보려고 한다며 또 듣기 싫은 말을 면전에 대고 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계속 당하고 살진 않았어요. 저도 저대로 두 형님들을 살림이나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속편한 사람으로 여기며 똑같이 무시했고, 그럴 때면 두 형님들이 더 열폭하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하며 똑같이 해주고 살았네요. 남편도 한 번은 자기 형수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에게 말을 잘못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한마디에 더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하다고? 자기 계속 내 속도 모르고 형님들 편만 들면 나랑 이혼해야 해. 내가 없는 얘기 만드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자기 집에 가서 형수들한테도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와야 당신 마음이 좋겠어? 아니, 나는 그냥 자기가 형수들이랑 잘 지냈으면 해서 그러지. 뭘 그런 일로 이혼을 하냐? 알았어. 이젠 다시는 형수 얘기 안 할게. 화 풀어. 나한테 자기랑 서준이 빼면 뭐가 남는다고. 내 맘 알면서. 몰라. 가끔 어쩔 땐 내 남편이 아니라 형님들 남편 같아. 무슨 그런 소리래. 나도 눈 있거든. 형들이야 대충 배경 보고 조건 맞춰서 했지만 난 진짜 자기 사랑해서 결혼했어. 에이, 설마 그것도 모른다는 건 아니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어? 마누라, 자기야. 남편은 아무래도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자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놀랐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놀랄 줄 몰랐기에 제가 다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형님들과 싸우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사실 형님들만 아니면 저의 결혼 생활은 거의 완벽했기에 시댁에 가는 일만 없다면 또 형님들과 부딪히는 일만 없다면 저의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유독 다른 아이보다 말이 늦다고 생각한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직 장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언어 자극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문이 트지 않는 건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검사도 한계가 있어서 아이가 4살이니 언어 치료와 다른 발달 치료를 병행해보죠. 간혹 저렇게 애를 태우다가 한 번에 말문이 터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 아이가 어쩌면 장애가 될 수 있다니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아들이라 다른 딸들처럼 말이 없구나, 말이 늦구나 생각했던 제가 부모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주자고 자기도 놀랐을 거면서 저를 위로해줬는데요. 이런 속상한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된 형님들은 마치 재미있는 건수라도 잡은 듯 저희 집에 와서는 처음엔 걱정한 것처럼 굴더니 자기들 속내를 내보였어요. 이래서 엄마가 중요한 거야. 우리 애들을 봐.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까지 술술하는데 장애일 수 있다니.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유전자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어? 막내 동선에 혹시 다른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분 없으세요.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 아이일이 형님들에게 재미있는 가십은 아니잖아요? 어머 동서, 애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손윗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형님은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하신 건데 가십이라니. 이상하게 제기에 자꾸 형님들이 신나신 것 같아서요.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아직 장애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좀 늦는 걸 수 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아무튼 아버님이 장손이라고 엄청 좋아하셨는데 안타깝다. 빨리 둘째라도 갖든가. 동서, 입방 좀 그만 떨어. 둘째는 무슨. 아무튼 막내 동서 마음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만 갈게.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말아줘. 설마 큰엄마 작은엄마가 조카 잘못되라고 하겠어? 우리도 걱정돼서 온 거야. 가자 동서. 네, 근데 형님은 가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입방정을 떨었다고. 가자고. 가면서 말해. 큰 형님은 뭔가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는 작은 형님과 함께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시집 온 뒤 종종 느끼는 건데 큰 형님이 작은 형님을 자기 부하처럼 대했는데 어째 작은 형님은 큰 형님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친해서 그런가 했는데 묘하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작은 형님도 표현을 하지 않을 뿐 불만이 많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으니 저에겐 큰형님이나 작은형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5살이 되던 설날, 그야말로 집안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겪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날도 두 형님들은 저희 아들이 말을 못한다며 걱정하는 듯 비아냥거리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명절이라고 저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두 형님은 짝이라도 한 듯 말은 위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저에게만 시키셨고 자기들은 괜히 가스불 앞에 앉아 바쁜 척을 하는데 사실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했네요. 오랜 시간 싸우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혼자 전을 부치며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있었는데 주방에 들러 물을 마시던 시아버님이 큰형님에게 한마디 하시면서 일이 커지고 말았어요. 사실 시아버님이 두 형님들이 선을 넘을 때면 눈치를 주며 형님들에게 그만하라는 듯 헛기침을 하시곤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님들은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신 듯 했어요. 예, 오늘은 제발 막내 며느리 좀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 내가 시끄러울 것 같아 참고 있었지만 가끔 너희들 정도가 지나쳐. 특히 서준이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라. 어머 아버님, 저희가 무슨 정도가 지나쳐요. 그리고 서준이가 남이에요. 저희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요,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시집 온 사람이고 저희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맞아요. 가만 보면 동서가 아들 낳았다고 아버님은 은근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데 이건 차별이죠. 저희가 딸만 낳았다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차별을 했다고? 예, 전에도 서준이만 옆에 끼고 음식도 먹여주시고 놀아주셨잖아요. 언제 저희 애들한테 그러신 적 있으세요? 예, 그야 혜정이랑 유나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내 근처에는 오지도 않잖니. 언제는 애들 싫어한다고 오라고 하지 말라며? 근데 서준이는 여기 오면 꼭 하림이만 찾고 따르는 걸 어쩌라고. 그게 차별이죠. 혜정이랑 유나도 잘해주셨으면 서준이처럼 잘 따랐겠죠. 작은 동서 그만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지. 알겠어요. 제가 명절 내내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도 한 소리 했다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거실로 나가시고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그 일로 화가 났는지 자신의 기분 나쁜 걸 저에게 풀기 시작하셨고 급기야 두 명이 들어도 힘들 것 같은 상을 차려놓고 저에게 그 상을 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분명 제가 그 상을 들다 실수를 하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래서 말했어요. 혼자는 힘들 것 같다고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저의 그 말이 아무래도 방아쇠를 당긴 듯 큰형님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동서는 진짜 왜 그래?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혼자 튀어야 속이 시원해? 여기서 막내 또래니 울부르면 우리가 뭐가 되는데? 맞아. 우리도 바빠서 한가한 동서한테 상 좀 내가라고 시키는 건데 그걸 꼭 우리가 일부러 동서 괴롭히려 그런다고 받아들여야겠어?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혼자는 힘들 것 같다고 한 거죠. 두 분은 바빠서 같이 상을 못 든다고 하시니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어머, 막내 동서 오늘따라 말이 많다? 아까 아버님이 편들어줬다고 아주 이기양양하네. 그런데 그거 믿고 설치다간 큰 코 다칠 텐데 괜찮겠어?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말 무섭게 한다. 우리 형님이 언제 협박을 했어. 동서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듣는 거지. 그러니 애가 저렇게 말도 못하고 발달치료나 받고 있는 거라고? 형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 동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형님 동서 좀 보세요. 위아래도 모르고 저한테 소리를 쳐요. 그만들래. 가만 보면 둘 다 내 염장 지르는 건 똑같아 하죠. 그리고 막내 동서 내가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서열 무시하는 건 못 참거든. 유나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적어도 난 애 문제는 엄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저도요. 괜히 일한다고 꼴값이더니 애가 그렇게 된 거지. 다 때가 있는데. 서준이는 동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고작 상 못 들겠다고 한 게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알겠어요. 이 상 제가 없길 바라면서 시키시는 것 같은데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런데요, 저 이 상 엎어지면 그 길로 그냥 애 데리고 집에 갈 거예요. 치우는 일은 형님들 몫이라는 거죠. 비키세요. 상 들고 나가야 하니까. 저는 보란 듯이 상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상의 무게에 겨우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작은 형님의 다리가 불쑥 제 앞을 막더군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덕분에 상 위의 음식들은 와르르 쏟아졌고 저까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작은 형님을 노려보자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어깨를 으쓱 하더군요. 그리고 큰형님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일부러 그런 거지? 상 엎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려고. 내가 진짜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 일부러 그랬다고요? 큰형님도 보셨잖아요. 작은 형님이 발 건 거. 무슨 소리야. 내 발은 계속 여기 있었어. 자기가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고 넘어지는 거. 왜 나한테 덤챙이를 씌우는데? 정말 수준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요. 아니, 도대체 형님들은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형님들처럼 집안이 잘 살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나는 도무지 막내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언제 그랬어? 괜히 자기가 자격지심으로 우리한테 선긋고 거리두더니 이젠 없던 일로 막 만들어내는 거야? 동서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과 두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까지 주방으로 왔고 엉망이 된 상과 음식을 보며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큰 아주버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상은 왜 이래? 몰라. 막내 동서가 일하기 싫다고 엎어버렸어. 큰형님, 제가 언제요? 애당초 이 상을 혼자 들고 나가라고 하신 분이 누군데요? 그리고 작은 형님이 발 걸었다니까요. 어머, 나 아니라고. 내가 도와준다는 걸 기어코 혼자 든다고 설치더니 이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자기야, 글쎄 아까 막내 동서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상 엎어지면 자기는 그 길로 집에 갈 거래. 치우는 것도 안 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더니 혼자 상을 막 들더라. 그래놓고는 이렇게 엎어버렸어. 자기야, 정말이야? 정말이겠어? 설 명절에 그런 짓을 할 며느리가 어딨냐고. 그럴 거면 오질 않았겠지. 뭐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시끄럽다. 니들 그만해라. 내가 이번 설은 좀 조용히 보내자고 그렇게 말했거늘. 너희들 계속 이럴 거면 앞으로는 따로따로 와라. 한 집씩 돌아가면서 와. 이건 뭐 시합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저들끼리 싸우니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특히 큰애, 내가 너한테 아주 실망이 크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억울해요. 맞아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엄마도 없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혼자 고생 다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는 적어도 막내가 결혼하면 니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너는 작은 애 들어왔을 때 잘해줬잖아. 근데 유치하게 둘이 편이나 먹고 내가 아까 다 들었다. 서준이 얘기 그렇게 하면 되니? 한 가족인데 감싸주지 못할 망정 애 탓을 하냐고. 다 필요 없다. 명절이고 뭐고 니들 다 네 집으로 가라. 시아버님은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시집오고 처음으로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보게 되었는데 조카인 혜정이랑 유나도 할아버지가 무서운지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제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또 자기 좋아하는 것에 빠진 게 아닐까 싶었는데 큰형님은 결국 자기 화를 못 이기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를 언제나처럼 작은 형님이 따라 나갔어요. 그러자 아주버님들은 한숨을 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시아버님이 엉망이 된 그릇들을 치우자 그걸 도왔고 저도 도우려 하자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또 눈치 없게 두 형님을 두둔하려 부르는 줄 알고 나갈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남편은 어릴 때 와서 놀던 놀이터라며 그네를 타더니 옆에서 같이 타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자기야, 진정하고 여기 와서 그네 좀 타봐. 이렇게 그네를 타면 저 밑이 다 보이거든. 그럼 화나는 일도 금세 가라앉아. 빨리 해봐. 불난집에 부채질해? 왜 갑자기 그네를 타래? 미안해서. 솔직히 나라도 서준이 얘기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있지.
나라면 이미 그 상 차리기 전에 엎어버렸을걸? 내가 엎은 거 아니라고. 알겠어, 누가 뭐래. 난 이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말만 믿어. 나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주방이 얼마나 멀다고 다투는 소리도 못 들은 거야? 그게 아버지가 여기저기 손 좀 봐달라고 해서 나도 형들도 바빴어. 집이 낡긴 했더라고. 대충 손은 보긴 했는데 조만간 사람 불러야 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거 보느라 주방에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던 거야. 그냥 내가 상 들기 전에 자기가 왔으면 어땠을까 했어. 그럼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 미안하다. 전부 내 탓이다. 뭐야? 은근 기분 나빠. 왜? 나 지금 자기한테 엄청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설마 안 보이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그네를 타고 있으니 기분이 한층 가라앉는데 그제야 시댁에 홀로 있을 아들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됐으니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에 돌아오니 시아버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향해 두 형님들이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화를 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남편도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왜 죄 없는 애한테 그러냐고 물었는데요. 큰형님은 제 무릎에 대답도 하지 않고 제 아들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으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형님의 핸드폰인 줄 알고 아들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 그건 형님의 것이 아닌 제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자기 핸드폰도 아닌데 왜 애한테 남의 핸드폰을 달라고 그렇게 윽박지를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요. 사실 저희 애가 꼭 하나씩 꽂히면 그것밖에 모르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한참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는 것에 빠져 있었는데 혹 그 핸드폰에 무언가 찍혀 저러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애한테 엄마 거니까 달라고 애를 달래며 말을 했는데 막내 동서는 빠져. 그 핸드폰 큰엄마한테 줘. 빨리. 예, 너는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냐? 애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그러는데? 나한테 얘기해보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안고 계시니까 저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계속 저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서준이 저한테 주세요. 형님, 이 핸드폰 제 거예요. 왜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벙어리나뇨. 저희 의사소통은 충분히 해요. 어떻게 조카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저한테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서준이 달래서 보여드릴게요. 너는 빠지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오는 바람에 다 엉망이 된 거라고. 형님이 빠지라면 빠져 있으면 될 걸 뭔 말이 그렇게나 많아. 애나 엄마나 정말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벙어리라고 한 거야. 형수, 말 다 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저희 애한테서 떨어지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야,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왜 그래?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보라니까. 아이씨, 진짜 왜들 그래? 그냥 조용히 핸드폰만 주면 되는데. 김서준, 너 당장 핸드폰 내놔. 너 큰엄마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그때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아들의 앞을 막아섰는데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의 말문이 그때 탁 하고 트였어요. 큰엄마 나빠. 작은엄마도 나빠. 거짓말하고 빠빠 피고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딱 그 타이밍에 저의 애 말문이 터졌으니 저는 물론이고 두 형님까지도 깜짝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아들애가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의 갤러리를 열었는데 두 형님이 저를 향해 무섭게 달려드셨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찍혀도 단단히 찍혀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막으라고 하고 핸드폰을 열어 동영상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을 찾았는데 세상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영상에 찍힌 시간과 분위기를 봐선 시아버님의 호통으로 화가 나서 큰형님이 현관을 나간 뒤의 내용 같았는데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시댁 마당 뒤편에 구석진 곳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야, 한 대만 피자. 형님 미쳤어? 그러다 들키면 너무 열받는데 어떡해.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사고 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줘.
마음 진정시키는 데는 그만한 게 없잖아. 없어. 내가 설마 시댁 오면서 그걸 가져왔겠어?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쇼 하고 앉아있네. 누굴 속여? 너 같은 골초가 그걸 안 챙겨왔다고? 뒤져서 나오면 내 손에 죽는다. 아이씨, 이런 건 진짜 귀신이야. 근데 하나밖에 없어. 원래 하나 남은 건 남 안 주는 거 몰라? 아이씨, 내가 남이야? 그리고 너 여기 누구 덕에 시집왔는데? 내 덕이잖아. 그깟 거 하나 가지고 사람 열받게 할래? 그건 고맙지만 진짜 치사해. 언니는 걸핏하면 그렇게 말하더라. 뭐? 너 요즘 많이 컸다? 시끄럽고 내가 저거 빨리 치우자고 했지. 왜 여태 진도가 안 나가? 내 동생 지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모르긴. 근데 애까지 낳아서 잘 사는 부부를 어떻게 치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을 피웠다고 헛소문을 내던 막내 저거 남자를 붙이던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라고. 내가 너 여기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몰라? 신분 세탁해서 해외 유학파 만들어서 우리 아주버님 소개했잖아. 네가 나 아니면 지금 그런 생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병품이 웬 말이야. 니네 엄마가 떼다 준 동대문 옷이라도 입으면 다행이지. 언니 말이 심하다. 내가 물론 언니 덕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은 우리끼리라도 좀 조심하자. 그리고 왜 더러운 일은 나만 해야 해? 지수는 언니 동생인데. 나는 뭐 지수가 여기 시집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 여기 꽂을 때 막내 도련님은 지수 거라고 했지? 설마 지 볼일 끝났다고 모른 척하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내가 못 믿겠으면 지수 먼저 꽂지 그랬어. 솔직히 내 타입은 우리 남편보다는 막내 도련님인데. 지랄하네. 그리고 나랑 지수가 배다른 자매인데 연달아 여기 시집 오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랬지. 너 이러면 계약 위반이야? 너 하나 물먹여서 이혼당하게 하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닌데. 너 뭐 믿는 거 있냐? 아이씨, 미안해. 알았어. 내가 막내 저거 어떻게든 해볼게. 이 집이랑 상관없는 사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렇게 온전하지 못한 애 딸린 도련님을 지수가 좋아할까? 싫고 좋고가 어딨어. 어차피 한탕 크게 치고 이혼할 건데. 아버님 저렇게 보여도 은근 졸부야. 땅이며 건물이며 어마어마하다고. 그거 우리 셋이 다 해먹으려면 지금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려면 저 늙은이 정신 쏙 빼놓게 할 지수가 필요한데 저 망할년 때문에 지수의 자리가 없잖아. 알았어. 역시 우리 언니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스케일 봐. 완전 대박. 하긴 처음도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 가만 보면 너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너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우리 파에서 제명이다. 영상의 각도를 보니 저희 아들애가 2층에서 달을 찍다가 소리가 나서 두 형님들의 모습까지 찍게 된 것 같았는데 정말 보는 내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치 빠른 큰형님이 그걸 태우며 위를 쳐다봤는데 저희 아이가 핸드폰으로 자신들을 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들의 진짜 모습이 찍혔다고 생각해 아까의 그 사단이 일어난 듯 보였어요. 그때 도망다니면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 자기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간 것 같았는데 큰형님 입장에서는 시아버님과 맞서야 했으니까 제 아들이 더 미웠겠죠. 결국 핸드폰에 영상을 보게 된 시댁 식구들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아무래도 두 형님 남편인 아주버님들이 더 큰 듯 보였는데 모든 게 다 까발려지자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아까의 기세 등등하면 어디로 가고 벌벌 떨며 눈치만 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큰형님이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는데 브로커를 통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기들이 작업하기 좋은 병의 남자들을 물색한 뒤 작업을 해 결혼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죠. 그 얘기는 자기라도 살겠다고 생각한 작은 형님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야, 너 그 입 안 닫아?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날 배신하는 거지? 그래, 나라도 살아야지. 여기서 제일 나쁜 건 형님 넌데 나까지 못 껴서 같이 이혼당할 순 없잖아. 자기야, 진짜야. 난 결혼은 처음이지만 형님은 아니라고. 그리고 도련님 상대도 있었어요. 형님이랑 배다른 동생인데 그때 선보는 날 걔가 딱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련님이 동서를 만난 거라고요. 그때 그 사실 알고 형님이 얼마나 지랄을 한 줄 아세요? 다 잡은 물고기 딴 년한테 뺏겼다고. 너 내가 닥치라고 했지. 너 멍청하게 이러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도 똑같잖아. 나랑 같이 한탕 하려고 여기 온 거잖아. 참 놀랍고 어이도 없고 솔직히 믿을 수도 없어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여자가 사고가 나지 않고 남편과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하게 짝이 없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더군요.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요. 하루라도 빨리 저와 이혼시키고 그때 만나지 못한 자기 동생을 저희 남편과 맺어주려 했으니 어쩌면 저보다 남편이 더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둘은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그리고 저를 몰아내고 셋이 모이면 시아버님의 재산을 꿀꺽할 큰 그림을 그렸다는데 제가 도무지 물러나지 않으니 속도 많이 탔을 것 같아요. 그쯤 되니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게 저만의 일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님은 휘청하시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애가 그런 할아버지를 옆에서 꼭 안아드렸는데 시아버님이 어린 제 아들을 끌어안고 끝내 눈물을 보이시고 마시더군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남들은 설 명절이라고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유독 명절이면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난다던 시아버님은 어쩌다 집안꼴이 이렇게 됐냐며 아이처럼 우셨죠. 그리하여 정말 폭풍이 휘몰아치듯 두 형님네는 난리가 났고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두 아주버님은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셨는데 형님들이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면서 문제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결국 큰형님네 조카와 작은형님네 조카까지 당분간은 제가 맡아 돌보기로 했고 두 형님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는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며 악을 쓰며 소리까지 지르는데 시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다며 두 형님들을 집에서 내쫓다시피 하셨어요. 그러자 대문 밖에서 애원을 하며 두 형님들이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반성하며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시끄럽던지 다른 집에서 신고를 한 모양으로 경찰이 출동했더라고요. 결국 두 형님은 그렇게 경찰들 손에 시댁 대문 앞에서 해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들은 변호사를 찾아가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셨고 양육권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꽤나 큰 액수를 위자료로 청구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하여 궁지에 몰린 형님들은 이젠 살 길이 저뿐이라고 생각하신 듯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매달리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라고 그걸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동서 말은 잘 들어주시잖아. 동서가 우리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이제 정말 잘할게. 지난 날은 제발 잊어줘. 내가 내 동생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어. 우리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동서가 애 셋을 맡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동서가 좀 나서줘. 어? 부탁이야. 제가 왜요? 그리고 저야말로 그걸 어떻게 믿나요?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애 셋 돌보는 거 괜찮아요. 남도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애 핑계 그만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형님들 살 길 찾아보세요. 동서 정말 이럴 거야? 따지고 보면 동서나 나 때문에 우리 막내 도련님이랑 결혼한 거야. 그때 막내 도련님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설득한 줄 알아? 아, 그래요?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받으면서 잘 살고 있네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됐나요? 야, 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우습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못할 짓이 없는 거 몰라? 하휴, 무서워라. 큰형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옛날에 작은 형님이랑 무슨 조직 같은 거였어요? 착한 애들 삥 뜯고 괴롭히고 뭐 그런 못된 애들이었나 봐요. 뭐야? 혜정이랑 유나가 그럴까 봐요. 형님들이 맨날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중요하다고. 야, 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끊을게요. 저 번호 차단할 거니까 전화 안 되면 차단당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럼 지은 죄값 이자에 이자 쳐서 제대로 갚으세요. 끊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다른 식구들은 몰라도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당한 게 많아 그런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걸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 저희 아들에는 말문이 터져서 다른 또래의 아이들처럼 의사표현을 모두 할 만큼 말을 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가 동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당하고만 있었을 텐데 새삼 저희 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겨진 아이들이 안쓰러웠는데 사실 그동안 형님들 때문에 조카들이 별로 예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일로 아이들도 충격이 커서 제가 마음을 쏟아보니 저도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젠 딸이 없는 저에겐 두 조카가 딸 같은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큰 조카는 재혼하신 큰 아주버님이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작은 조카는 이젠 결혼이라면 질색이라는 작은 아주버님의 뜻에 따라 시댁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더 편한지 주말이면 꼭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지내려고 하네요. 작은 아주버님은 그 점을 제일 미안해 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딸 키우는 기분도 들고 좋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말도 더 안 듣고 놀기만 좋아해서 여간 속이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카아이는 말도 예쁘게 하고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어찌나 고마운지 외출할 때면 아들 것보다 조카 사줄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 원래 아들은 그런 건지 샘도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지난날 마음 졸였던 걸 생각하면 저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도 사실은 고마워요. 가끔 제 속이 뒤집히긴 하지만 제 아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것도 건강해서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고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이 참 좋아요. 별거 아닌 일로 화내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닐까 뿌듯하고 자꾸 웃음이 나거든요. 부디 형님들도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이런 분수에 맞는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없을 테니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이 남에게 속지 않고 또 속이지 않으며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